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 이제 형법, 이제 총칙, 그 다음에 각칙,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형법 총칙을 설명해 놓은 이론이 형법 총론이고, 형법 각칙을 설명해 놓은 게 형법 강론입니다. 자, 그 중에요. 먼저 형법 총칙. 첫 번째,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1강에서는 형법 전체, 형법 총칙, 형법 각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받고, 2강에서는 형법 각칙에 대한 전반적인 또는 체계적인 이해를 받습니다. 제3강에서는 형법 총칙에 대한 체계적인 또는 전반적인 이해를 받으니까요. 이제 전체 숲을 봤으니까 나무를 봐야 되겠죠? 이제 나무를 보는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형법 총칙 첫 번째 강의를 우리가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일단 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뭐 한 2, 3회도 하신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먼저 좀 뭐 일러두기 그게 되겠죠? 뭐 안내말 일러두기가 될 텐데요. 자,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제 충분한 수면이 확보됐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수업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경험도 가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또 전달되는 사항이 있을 거니까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저와 관련된 어떤 경험으로서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입니다. 수면. 글쎄요. 대한민국에 한 2천만 가구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2천만 가구 이상, 가정이죠. 2천만 가정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 그 2천만 가구 중에 또 가훈이 있는 가정이 얼마가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많지 않은 가정 중에서도 가훈으로 잠자는 사람을 절대 깨우지 않는다. 즉 우리 식구 중에 잠자는 사람을 절대 깨우지 않는다는 그 가훈이 있는 가정이 몇 가지나 될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딱 하나인데요. 그 딱 하나의 가훈은 잠자는 사람을 절대 깨우지 않는답니다. 그 냉장고에다 붙여놨습니다. 가훈을 맨날 붙을 수 있도록. 그만큼 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충분히 가장 제가 권장하는 그 잠은 8시간이고요. 반드시 8시간을 자면 좋겠어요. 근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죠. 7시간 50분 잔 다음에 시계를 보니까 8시간이 안 찼어. 그래서 10분 더 자야지. 라고 하면서 10분 더 자기 위해서 3시간을 누워만 있어. 그건 아니고, 한 7시간 이상 잤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온다 하면 이제 잔 거죠. 그건 뭐 8시간 잔 걸로 하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7시간 정도에서 뭐 9시간 사이에서 뭐 8시간 반 잘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자서, 깬 다음에 대충 시간이 뭐 한 7시간 이상 잤으면 8시간 잔 걸로 하시고, 자, 충분히 내가 잤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하루를 좀 활기차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내가 8시간을 자고 7시간 이상을 자고 활기차게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그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잠을 충분히 잔다. 자, 그 잠을 충분히 잔 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형법 총칙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형법 총칙의 체계적인 이해에서 이미 봤지만, 일단, 요 네 번째 강의를 할 때, 또, 오늘 이 시간에 네 번째 강의 또 전체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할 건지, 지금 이 시간에 뭘 할 건지.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형법, 총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형법 총칙을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총론이겠죠. 그죠? 형법 총론을 하게 돼요. 형법 총론. 이거는 법전, 형법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 이론으로 하는 거니까 형법 총론. 그 중에 지금 제1강을 하는 겁니다. 제1강은
당연히 제1편, 첫 번째니까요. 제1편을 하겠죠? 1편은 당연히 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일러주기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편은 형법, 서론이 될 거예요. 2편은 이제 2편 수업할 때 쓰고 지금 일단 1편 안에서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편, 2편은 범죄론, 3편은 형벌론 이렇게 있다는 얘기. 그 중에 1편, 형법 서론. 그런데 형법 서론이 그 형법 서론만 또 숲을 보면 어떻게 되세요?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제1장. 이제 3강에서 한 얘기잖아요. 3강. 바로 앞에. 3강에서. 제1장. 형법에서 아무것도 몰라. 한 얘기 또 하고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제1장이 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형법에 대해서 쓰는 용어들, 기본 개념을 해줘야겠죠.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의 기본 개념. 자, 저는 대개 이제 여러분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한 말을 첫 번째 알아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노트를 하거나 뭐 밑줄을 치느라고 그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 선생님 무슨 얘기했지? 그래서 다시 또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막으려고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2번 정도, 3번, 어떤 때는 4번, 5번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말인지 몰랐어도 그 일시정지하고 다시 돌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들으면 다시 그 말이 또 나오니까 쭉 가시면 됩니다. 자, 1장이 형법의 기본 개념이에요. 형법의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 제 2장이, 한번 이 1편,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일단 1편을 한다고 했으니까 1편에 좀 수업을 봐야 돼. 그래서 2장이, 자, 그 유명한 형법을 지배하는 원리, 죄형, 법정주의고요. 그 다음에 제 3장은, 자, 죄형 법정주의를 통과해 왔으면 범죄와 형벌이 법률의 규정이 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적인 그 헌법 규정이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헌법 규정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게 3장이 형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형법의 적용 범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적용 범위는 형법의 효력. 자, 즉 형법이 효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효력을 갖는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자, 뭐라고 했죠? 우리 3강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우리나라의 교수님도 물론 계시겠지만 외국에 많은 형법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형법 이론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직접 시험과 관련된 것은 주로 2장과 3장에서 한 문제 정도씩 나오고 4장과 1장은 별로 시험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23년 1차인가는 여기 제 1장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죠.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 자, 일단 그러면 지금 1편에 대해서 지금 전체 숲을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형법의 기본 개념.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하는 방식이 일단 여러분에게 그 해당 부분 제가 1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1장의 전반적인 내용, 다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말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로 주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드린 다음에 교과서로 들어가서 교과서를 같이 쭉 큰 테마별로 또는 주제별로 또는 소주제별로 쭉 설명한 거를 다시 내용으로 확인하면서 밑줄도 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도 풀고요. 자, 그러면 형법의 기본 개념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교과서로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제1장입니다. 제1장 가장 큰 단위가 편이고 그 다음에 장이고 그 다음에 절이죠. 그럼 자, 제1장 첫 번째 1절은 뭐냐 하는 거죠. 자,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에서 쓰는 기본 개념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저는 형법 여러분들과 형법을 공부하면서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냐면요. 그 형법의 이야기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스토리텔러가 돼서 여러분들이 형법을 쭉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논리적으로 쭉 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임무예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막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암기하게 하는 게 결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형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말이 되도록 수긍이 가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서. 자, 먼저 형법의 기본 개념 중에 처음에 등장하는 말은 당연히 형법의 의의겠죠? 의의라는 게 말 뜻이잖아요. 형법이란 뭐냐? 이게 1절입니다. 형법의 의의. 첫 번째, 이름 아니에요? 형법의 이름? 이름, 의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형법이란 무엇이냐가 된 거예요. 형법의 의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도대체 이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형법의 성격이죠. 성격. 그 다음에 세 번째, 형법의 기본 개념 중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형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형법의 기능. 이 형법이 뭔가 우리가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니까 형법을 만들었겠죠. 실제로 법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거니까 기능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겠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아무 필요도 없는 법을 만들었을 일 없으니까요. 그러면 형법의 기능 이렇게 됐고, 이제 굳이 말한다면 이제 4절이 그러면 그러한 형법이 아까 형법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즉 형법의 발전 과정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형법의 발전 과정은 잘 발전되어 왔다고 보면 되니까 이건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우고요. 자, 형법의 발전 과정은 그냥 간단히 그냥 잘 발전되어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의의부터 차례대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목차를 굳이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저렇게 되어 가는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뭐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또 많게는 30대, 초중반까지도 가능하지만 주로 이제 20대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은 된 거잖아요. 사회에 가서 실제로 직장을 갖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가정을 벗어나면 그건 다 사회와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것도 그 사회 속에 학교가 있는 거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은 사회생활 중에 일부인 거죠. 직장 안 다니면 사회생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 학교 다니면서 서로 소개팅을 한다. 남녀가 만난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커피숍에 가서 두 사람이 생전에 처음 봅니다. 누가 소개해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통성명 하는 거 아니에요. 통성명이 상대방 동일성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이잖아요. 이건 형법의 의의, 이름. 그렇죠?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상대방이 실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봐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어디 사세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가정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투, 그런 걸 통해서 성격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어떤 태도로 하는가? 말을 함부로 하는가?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가? 차분한 성격인가? 굉장히 급한 성격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격 보잖아요. 성격.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격 보면서 쭉 계속 만나겠다. 또는 뭐 이번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 새로 다시 만나기엔 좀 그렇게 뭐 굳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끝내는 거고. 이 사람 성격이라든지 봤을 때 괜찮네. 좀 만나봐야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남편으로서 가능한가? 저방한가? 기능 아니에요? 역할. 기능 역할 아니에요? 형법의 역할. 상대방의 역할. 자, 이렇게 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발 억지로 뭘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셔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형법을 공부한 후에 또 제가 우리 사이트에 헌법하고 경찰학, 거듭 말씀드리면 제3과목, 경찰 그 수험 시험에서 제3과목인 경찰학은 경찰학 과목이 아닙니다. 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행정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경 공채 시험을 보는 분들은 다 법학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1과목으로서 헌법, 2과목으로서 형사법, 3과목으로서는 경찰 행정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1과목이 헌법 아닙니까? 20문제가 나오는 헌법에서 헌법 10조를 보시면 기본권의 첫 조문이 헌법이요. 전부 10장으로 되어 있고 1장이 헌법 총강,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이 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그렇게 써놓고 국민의 기본권 이렇게 있죠? 그때 그 기본권의 첫 번째 조문이 10조입니다. 10조. 그 10조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0조 출발. 기본권 중에 기본권.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기본권의 핵심. 그게 10조인데 10조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실 제가 법학을 하게 된 거는 그 헌법 10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10조 때문에.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했고요. 전자공학을 졸업하고,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연대법대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 법대에 다시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 헌법 10조였습니다. 그때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 부분이 1987년 헌법에서 새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 추구권 부분이 추가되면서,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먼저 있었고요. 그 전에 있었고, 행복 추구권이 87년 헌법에 추가되는데, 하여튼 그 이전에 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의 법학과의 그 권영선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헌법 책이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나가서 제가 카투사 근무할 때, 1985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 카투사에서 근무하면서 좀 심심해가지고 헌법책을 하나 샀습니다. 헌법책을 하나 사가지고 부대 가서 좀 보려고.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부대 가서 딱 열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열린 페이지가 그 헌법 10조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헌법에 이런 조문이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1985년이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인데요. 그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정권은 저런데 우리 헌법은 이런 그 고결한 헌법 조문이 있었다고? 근데 왜 정권이 저러지? 그러면서 그 헌법을 쭉 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그때 아침까지 새벽 때까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것 때문에 결국 제가 전자공학을 졸업하고 다시 법학을 공부하게 된 그게 계기예요. 자,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외우지 말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존엄과 가치, 나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가 말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되게 해야지. 아, 이거 언젠가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해되겠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내팽개치는 게 되고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되면 남도 그렇게 대우하게 돼요. 내가 존엄한 존재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남을 존엄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존엄하게 대우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사는데 상대방도 막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사는데 저 사람은 아주 고결하게 살 거야. 존엄하게 살 거야.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게 해야죠. 그래서 질문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댓글을 달아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족족 그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답을 해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의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는 4가지 절로 나눠지지만 그 중에 4번째 절 형법의 발전 과정은 이제 그렇게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3가지가 남는다. 첫 번째, 형법의 의, 통속명. 두 번째, 소개팅 했을 때 상대방의 성격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법의 성격. 세 번째,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기능을 할 건지, 함께 결혼해도 되는지. 그러면 잠시 만나다가 이제 결국 여러 가지로 성격 등이 맞지 않아서 뭐 헤어질 건지 그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기능이 문제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형법의 의입니다. 이제. 자, 다시 형법의 의는 당연히 개념이죠. 개념. 형법이란 뭐냐?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법을 개념을 다시 분류를 한 거예요. 형법을 분류했어요. 종류라고 해도 되죠? 분류 또는 종류. 자, 그래서 형법의 개념하고요, 형법의 분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자, 형법의 개념이란 뭐냐? 형법은 우리 첫 강의 때죠, 첫 강의에서 형법이 뭐라고 했어? 첫 강의 때 형법은 법률 요건으로서의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해서 법률 효과로서 형벌 또는 보완 처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형법은 뭐예요? 범죄와 형벌 또는 보완 처분, 그게 효과죠. 형벌 또는 보완 처분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법 전체를 뭐라고 하면 돼? 형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형법의 개념.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자, 먼저 범죄가 있을 거예요. 범죄가 있고 그 범죄, 그게 구성 요건이고 그 범죄가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가할 거라는 거예요. 형벌을 가하거나 또는 뭘 가져요? 보완 처분. 근데 이 형벌 또는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제3강이 뭐였어요? 형법 총칙의 체계적인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 3편이 형벌론이고 형벌론이 바로 형벌에 관한 논이고 마지막 형벌론의 7장이 보완 처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완 처분까지 형벌이 들어가 형벌과 함께 형벌론 안에서 논의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뭐예요? 법규범의 총체죠. 법규 총체니까 우리 제가 이과 출신이라고 했죠? 전자공학 전공했단 말이에요. 이거 시그마가 뭐예요? 합하는 거야, 합. 그 i는 1조부터 해가지고 i 이꼴 372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게 시그마예요. 합하는 거예요. 자, 숫자를 합하는 걸 시그마라고 그래요. 숫자를 합하는 걸 시그마라고 해요. 이거를 무리수, 유리수까지 다 포함해서 합하는 걸 적분이라고 해요. 적분, 인테그랄, 그죠? 적분. 자, 이거는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숫자니까요. 정수, 자연수니까. 자, 그러면 그게 다 형법의 개념이에요. 근데 형법도 분류했어요.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 두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법 이름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법 이름을 쳤을 때 그 법 이름을 어떻게 쳐서 형법을 찾을 거예요? 그냥 형법 칠 거죠? 그렇게 치면 딱 하나의 법이 나와요. 형법이라고 치면 딱 하나의 형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에요. 자, 법 이름이 형법인 겁니다. 법 이름이 형법인 거를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합니다. 법 이름이 형법인 거를 형식적 의미의 형법. 법 이름이 형법인 걸 형식적 의미의 형법. 그러니까 법 이름이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어야겠죠. 형법을 쳤는데 형법이 10개 나온다고 해봐요. 어떻게 그걸 구별해요? 형법 1, 형법 2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법 이름이 형법인 거는 하나밖에 없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형법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법 각칙은 87조부터 372조까지 있다. 그게 바로 무슨 형법인가요? 형식적 의미 형법 중에 형법 각칙인 거지. 그리고 1조부터 86조까지는 형식적 의미 형법 중에 총칙인 거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형식적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이 있어야 되겠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그 다음에 있어야 돼요. 형식적 의미가 있으니까 실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적 의미 형법은 뭐야? 이게 형식이니까 옷 입은 거잖아. 옷 입은 것이 형식이잖아요. 옷 입은 거. 어떤 옷을 입으면 돼? 형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형식적 의미 형법이야. 그러면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이게 옷이야. 옷, 형식. 예? 형식. 옷이 날개달 때 그 옷.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내용이죠. 내용이 형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돼요. 내용이 형법의 내용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용이 형법의 의미를 가졌다. 형법의 내용을 가졌다는 말은 결국 범죄와 형벌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면 다 형법인 거지. 범죄와 형벌. 즉, 법률 요건을 범죄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법률 요건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 효과가, 법적 효과가, 법률 효과가 형벌 또는 보완 처분이면 더 실제 의미 형법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일단 경찰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경찰에 세 과목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경찰행정법이 있다고 했어요. 경찰행정법. 우리 공식적인 법 과목은 경찰학이지만 그 내용의 80% 이상, 거의 90%가 경찰행정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경찰학 또는 경찰행정법의 첫 번째, 경찰행정법도 총론, 강론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총론의 첫 번째가 이제 경찰의 개념이잖아요. 경찰의 개념에서 여러분 경찰 개념이 제1편의 제1장이 역시 여기도 경찰의 기본 개념이겠죠. 경찰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과정이 제1편의 제1장일까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1절에서 경찰의 개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절에서 뭘 하냐면 그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나눠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서는 경찰을 분류합니다.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뭐 광해행정경찰, 사법경찰, 광해행정경찰을 보안경찰, 협의행정경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권의 발동 시점을 위해서 예방경찰, 진압경찰 쭉 나눠가죠. 그 다음에 그 경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나누잖아요. 그렇게 쭉 나눌 때 그건 경찰의 분류고 이제 그 경찰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나눌 때 똑같아요. 이거하고 옷이잖아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하는 활동은 모두가 다 경찰 활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경찰이잖아요. 신분증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경찰관, 그죠? 대한민국 경찰로서 업무를 행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무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뭐예요? 내용인 거예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왔지만, 대륙법에서 왔지만 그 개념이 뭐예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활동이잖아요. 즉, 사회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활동이면 그건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든지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거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과 형사법과 경찰학, 다른 말로 경찰행정법을 여러분 함께 체계적으로 잘 끌고 갑니다. 잘 끌고 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빨리 학교 갈까요? 다 끊어놓고 벽을 다 쌓아가지고 헌법 따로, 형사법 따로, 경찰학 따로. 그래서 헌법의 지식이 절대로 형사법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형사법의 지식이, 나의 형사법 지식이 절대로 경찰행정법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뭐 빨리 학교 갈까요? 그 세 개의 학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룬 성취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걸 시너지라고 하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빨리 학교 가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겁니다. 공부는 함께 가는 거다. 함께. 자, 이렇게 해서 형법의 의의를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설명이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자, 9페이지 보시면, 자, 7페이지네. 7페이지 먼저 봅시다. 17페이지. 1편이 형법 서론이고요. 제1장이 형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형법의 기본 개념에 4개의 절이 있습니다. 1절이 형법의 의의고요. 2절이 형법의 성격, 3절이 형법의 기능, 4절이 형법의 발전 과정이 있어요. 자, 2장은 주형 법정주의고, 3장은 형법의 적용범위고, 다른 말로 효력이고, 4장이 형법 이름입니다. 시험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2장과 3장이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1장에서도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장 들어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 형법의 의의를 보니까 형법의 개념과 형법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형법의 개념, 주구장창 계속 제1강부터 계속 해온 얘기죠. 자, 첫 번째 2줄만 보겠습니다. 형법이란 법률 요건으로서의 범죄 행위와 법률 효과로서 형벌 또는 보완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규범의 총체이다. 시그마. 그러니까 이 규정, 이 정의는 결국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에 이거 넣어놨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고. 자, 그 중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강 형법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를 강의를 총칙보다 먼저, 전 체계적인 이해를 먼저 했잖아요. 형법 총칙의 체계적인 이해보다 형법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를 먼저 한 거는
그 구성 요건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형법 총칙을 그 위에 쌓아 올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칙에도 가급적이면 기회 있을 때마다 학칙 조문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205조이랑을 가장 많이 보니까 여기는 좀 다른 조문을 넣은 겁니다. 절도를 넣은 겁니다. 절도로. 자, 보시죠.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형벌이 나올 텐데 형벌은요. 사형, 무기, 그 다음에 또 뭐 5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뒤에 다른 게 막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징역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징역까지만. 그 뒤에는 절대로 시험이 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징역까지만 하시면 돼요.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징역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징역이 없는 거. 우리 형법에서 징역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단순 과실치상입니다. 단순 과실치상은 징역형도 없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 돼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읽어야겠죠. 징역까지만 읽으라고? 그러면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징역 없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첫 번째 나오고 하면 되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일단은 형법 분리했습니다. 자, 형식 의미 형법하고요. 실제 의미의 형법으로 나왔습니다. 형식 의미 형법은 뭐예요? 그 이름이 형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협의의 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협의의 형법이란 형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대한민국 형법을 말하는 거고. 자, 실질적 의미 형법은요. 광의 형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실질적 의미 형법은 뭐예요? 그 내용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그 규정이 그 구성 요건과 그 형벌이 어느 법에 가 있든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의미 형법은 그게 이름이 형법 안에 들어가 있느냐, 다른 법에 들어가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축법 거기 보시면 여러 개 있어요. 뭐 보니까 두 번째 줄 이하에 또 특별형법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폭력훼손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 그다음에 성폭력 등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이렇게 다 이것도 다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잖아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형법으로 관세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많이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에도 도로교통에서 술 먹고 운전하면 뭐예요? 벌금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전혀 이름은 형법이 아니지만 그죠? 행정법이지만 그 행정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 처벌 규정이 있는 행위를 하면 그게 범죄고 그 처벌 규정으로 형벌이 들어가 있으면 그 형법 조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형법을 실질적 의미 형법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우리 경찰에서 실제 의미의 경찰 중에 뭐가 있었어요? 산림경찰. 산림경찰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산림에 대해서 불법 벌채를 하게 되면 그 벌채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죠?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벌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림경찰도 결국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산림경찰, 철도경찰, 경제경찰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한다. 형법의 의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성격입니다. 아까 처음 만난 남녀가 통성명을 한 거죠. 지금 통성명을 한 겁니다. 이름은 뭐예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또 주민등록까지 한다고 도의서 확인한다고 주민등록 번호 묻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는 하면 안 될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형법의 성격입니다. 자, 형법은 그럼 어떤 성격이 있느냐? 지금 그 처음 만난 그 남녀가 상대방의 성격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역시 두 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 형법을 보죠. 형법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형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 수천 개의 법률이 있어요. 수천 개의 법률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많은 그 수천 개의 법률 중에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가 문제죠. 이걸 형법의 법 체계, 전체 법, 형법의 법 체계적 형식이라 합니다. 형법의 법 체계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형법의 법 체계. 법 체계라는 건 대한민국 법 전체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대한민국 법 전체 체계적인
성격, 즉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법 중에 이 형법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형법의 성격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는요, 이제 법 전체 중에 형법이 어떤 거냐, 이거 묻는 거죠. 굳이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200개 가까이 되는 그 국가들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구 전체, 그죠? 지구 전체에서의 대한민국이 갖는 위치, 성격, 그게 굳이 그걸 형법을 말을 바꾸면 형법의 법 전체 속에서의 성격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대한민국만 보는 거죠. 대한민국, 다른 국가와 비교하지 않고 대한민국 자체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만 볼 때 대한민국 자체의 성격이 있겠죠? 이게 바로 형법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형법은 어떤 성격이 규범적 성격, 그 형법은 어떤 규범이냐? 이게 형법 자체만 보는 규범적 성격이죠. 형법 자체만 보는 겁니다. 형법 자체. 이제 형법만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자, 이때 형법은 전체 법체계의 성격을 보면 차례차례 가볼 겁니다. 첫 번째가 형법은 뭐예요? 형법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법이 어떻게 나눈다는 거예요? 공법과 사법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때 형법은 공법이라는 거죠. 형법은 공법이다. 공법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공법과 사법. 이때 공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은 주체적, 성실적, 이익설, 절충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거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경찰행정법 3과목에서 거기서도 간단하게 나눠지긴 해요. 공법과 사법. 행정법은 당연히 공법이겠죠. 그때 공법과 사법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식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느냐, 개인과 개인끼리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 또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면 그게 공법이고, 사인과 사인끼리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면 그게 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형법은 누구랑 누가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를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이라고 하는 처벌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개인과 개인끼리의 법률 관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공법인 거죠. 국가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이라고 하는 그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일방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이다. 형법은 공법입니다. 법 전체에 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형법은 국가 권력기관 중에 국가의 통치기구는 크게 입법부, 행정부 또는 집행부, 정부, 입법부, 행정부 또는 집행부,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는 거죠. 그때 이 형법은 입법부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행정부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법부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법부에 적용되는 법이죠. 즉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법이란다. 형법은 사법법입니다. 사법법. 사법부가 이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죠. 사법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법은요. 세 번째 형법은 범죄가 어떤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고 그 범죄 행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건지 내용, 실체,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에요.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진실을 규명해가는 프로세스,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에요. 이건 실체, 내용을 정하고 있는 거죠. 어떤 행위를 범죄를 할까라고 할 때, 사람을 죽이면 이건 범죄가 돼야 돼.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을 오히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으니까 너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일정한 처벌이라는 제재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처벌이 되는 행위를 뭘로 할 건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의 내용을 정하니까 그래서 형법은 실체법이 되겠죠. 실체법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법, 즉 갑이 A를 실제로 죽여서 살인했을 때 이게 구속유죄 해당하고 그 다음에 형법 총론으로 넘어와서 위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임도 인정되면 이제 유죄가 된 거죠. 유죄가 되면 이제 갑이 A는 사형, 무기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 중에 양형을 해서 실제로 선고를 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때 실제로 갑이 A를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갑이 실제로 A를 죽였는지 100% 확인을, 그걸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이미 A를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갑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 거 아닙니까? 지구상에 A를 진짜 죽인 게 나라는 사실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살인자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공판장에 나와서 수사 절차에서 제가 A를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는 A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겠어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는 A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은 이제 그 누구도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100% 갑이 A를 죽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 법칙과 그다음에 논리 법칙과 그 사실관계를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증명해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 법관은 결코 100%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갑이 A를 죽인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갑이 A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걸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침묵이 됐을 때, 이 정도면 갑이 A를 죽였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그 정도면 그냥 법관은 갑은 유죄이고 갑에 대해서 면죄인을 청하는 거지. 그 의심이 100% 해소됐다라고 법관이 무슨 죄줄 알아요? 100% 어떻게 알아요? 따라서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인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저 사람이 A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심에 대해서 침묵을 명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되면 법관은 그냥 갑이 A를 죽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죄 사실은 확실한, 그죠? 그 확실히 100% 확실은 아닙니다. 확실한 정도의 증명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필요한 증명이 뭐예요? 엄격한 증명이잖아요. 엄격한 증명. 자, 그리고 네 번째, 당연히 형법은 형사법이죠. 자, 형사법이라는 말 지금 방금 말한 것 중에 형사법에는 실체법인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지금 방금 했듯이 형법은 실체법으로서 형사법이죠. 그렇게 됩니다. 네 가지가 됐고요. 자, 이건 법 전체에서 본 형법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법의 규범적 성격이죠. 자, 형법의 규범적 성격은 첫째. 형법 뭐예요? 네가 만약에 사람을 살해한다면, 지금 앞에서 본 형법에 의해서 본 거는, 자, 절도죠? 네가 만약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이거죠. 네가 만약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가설적으로, 즉 가정적으로 규정을 둔 거죠. 이 말이 너는 사람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라 라는 말이 아니죠. 타인을 절취하라. 제발 절취하면 내가 6년 이하의 징역을 처해줄게. 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네가 만약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너는 이렇게 처벌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설규범이고, 형법은 자, 가설규범입니다. 가설규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설. 이거 있잖아요. 가설, if. 그 다음에 뭐, then, 이거 아니에요? if, then. 네가 만약에 사람을 살해한다면 너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죄에 처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you shall kill a person. 그죠? Then you will be punished. 그죠? critical sentence, life sentence, more than 5 years in prison. 뭐 이런 거 아니에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형법은 가설규범이에요. 가설규범. 두 번째요. 형법은 그러니까 이 가설규범에 따라서 자, 너는 네가 만약에 사람을 살해한다면 너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규범이 돼요? 행위규범이 되죠. 국민에 대해서는 이건 행위규범이 됩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행위규범이 됩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행위규범이 되고요. 동시에 법원에게는 이 250조 1항을 가지고 그 피고인을 재판하겠죠. 그래서 이건 재판규범이 됩니다. 재판규범이 됩니다. 법원에게는 재판규범이 되는 거죠. 행위자에게는 행위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행위규범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의사결정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사결정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사결정이
의사결정 규범에서 동시에 또 법원에게는요, 이 형법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은 동시에 평가 규범이 된다. 자, 이렇게 재판 규범과 이게 연결되는 거고요. 행위 규범과 이렇게 연결되고요. 사법 규범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형법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끝났죠. 문제 교과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의 성격. 자, 먼저 대한민국의 법이 형법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형법은 법 전체 속에서 어떤 성격이 있는가. 첫째, 형법은 공법이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죠. 제가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두 번째 형법은 사법법이다. 즉, 법원 재판하면서 쓰는 법이다. 형법은 실체법이다. 범죄의 실체 내용, 그리고 형벌의 실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 다음에 형법은 형사법이다. 형사법 중에 특히 실체법이고, 이 형사법 중에 실체법인 형법에 대응하는 형사법이, 다른 형사법이 바로 그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형사소송법이라는 말보다는 형사절차법이 훨씬 우리에게는 맞죠. 우리, 누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주로 경찰 시험 준비하는 분들. 물론, 이제 여러분,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법원직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죠. 법원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형사절차법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형사소송법이라는 말이 훨씬 더 다가오는 말이죠. 왜냐하면 법원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소가 제기된 다음부터의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 공소기 다음부터 주로 할 거니까요. 그러나 검찰직 또는 경찰직에서는 형사절차법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죠. 왜냐하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는 검사의 업무로 넘어가고 수사관이라든지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우리 일반 사법경찰관에게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게는 공소제기 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공소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절차법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형법의 규범적 성격. 이제 형법만 보겠다는 거예요. 형법 자체만 보고, 그러면 형법은 가설적 규범이고요.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절도죄를 넣어놨었죠? 329조. 이번에는 살인죄 봅니다. 250조 1항이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 지났다. 이건 이제 징역이 제일 뒤에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법은 행위규범이면서 법원에게는 평가규범이, 재판규범이고, 그 다음에 또 행위규범에서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이고, 재판규범 동시에 평가규범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형법의 기능입니다. 그럼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법학은 반드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법학은 반드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능, 법학은 기능을 해야 됩니다. 기능 없는 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법의 기능. 첫 번째, 형법은, 자, 당연히 형법을 뭐 하려고 형법을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형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만약 네가 사람을 살해한다면 너는 이렇게 처벌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가설기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간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규제. 그래서 형법은 첫 번째 규제적 기능을 하죠. 인간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얘기죠. 규제한다. 규제한다. regulate 한다고 그죠? 규제한다. 두 번째, 형법은요.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형법은 각칙에서, 자, 각칙을 제2강에서 하고 온 이유가 이렇게 형법 총칙에서 뭘 설명하려면 그 각칙을 떠올릴 수 있어야 이게 수긍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각칙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작동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일단 외우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위반된다? 헌법 10조가 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정면으로 위반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본권을 자기가 스스로 침해하는 결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 형법 각칙의 모든 구성 요건은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또는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한 행위를 형법의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누군가의 법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보호적 기능이에요. 형법의 기능은 일반적이 아니죠. 당연히 보호적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법은 기본적으로 보호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규제를 왜 해요? 누군가의 법익을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적 법익이냐, 사회적 법익이냐, 국가적 법익이냐. 그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법익을 보호하려고 형법을 만든 거죠.
그런데 형법을 보호만 하게 된다면, 아니, 형법이 누군가의 법익을 보호만 하게 한다면 이 보호적 기능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법이 그 보호하는 것, 주로 법익을 보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구성요건은 보호법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법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요, 그 형벌을 강하게 부과하면 돼요. 형법을 강화만 하면 약화한 것보다는 훨씬 보호적 기능은 충실히 기능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형법은 방금 봤듯이 각지의 329조에서 구성요건이 어떻게 나냐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어요. 즉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게 하는, 즉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절도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6년 이하의 징역이 더 보호적 기능을 잘 수행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이 팔을 잘라버리는 게 더 타인의 재산을 잘 보호해요.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냥 죽여버립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 그게 아무리 경미한 거라도 볼펜 한 자루만 훔쳐도 그냥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호적 기능이 잘 달성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그 행위의 불법의 정도가 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영역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범죄를 했더라도 그 사람의 불법성의 크기와 그 사람의 책임의 정도를 넘어서는 형벌을 가지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보장적 기능입니다. 보장적 기능. 즉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드시 100%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100% 반비례합니다. 반드시 반비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적 기능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 그 법익 피해당한 사람, 법익 피해자. 이건 누구예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보장적 기능. 가해자의 그 가해진 제재가 일정한 정도를 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재물에 볼펜 하나 훔쳤는데 팔을 잘라버린다? 사형에 처한다? 이건 그 사람이 행한 불법의 크기에 너무나 맞지 않는 거죠. 그 범죄는 그만한 크기의 형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행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죠. 이거는요, 법익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뭐 한다? 반비례한다. 자, 이게 23년 1차의 순경 시험에 제도가 바뀐 후에 나온 문제죠. 자, 이렇게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 결국 형법에 의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죠. 사회보호적 기능도 있습니다. 사회보호 쪽 있는데, 자, 그 정도 하나 사회보호적 기능. 책에는 제가 빼놨는데, 자, 이런 것도 있다. 당연히 사회가 보호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정리해 볼까요? 먼저 형법의 기능입니다. 자, 규제적 기능.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규제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가장 근원적이고 본적인 기능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규제함으로써 법익을 보호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호적 기능이란, 자, 형법은 인간 사회의 존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그 보호적 기능의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익의 보호죠. 이게 보호법이 되는 거예요. 법익의 보호. 그리고 우리 형법 각칙은, 자, 지금 다시 여기 쭉 언급하고 있죠. 보호법익이 뭐냐? 보호법이 뭐냐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국가적 법익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23장까지가 사회적 법이고, 24장에서 42장까지가 개인적 법익입니다. 자, 그리고 보호적 기능은 형법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호적 기능, 법익을 보호한다고 해서 형법이 마구 들어가면 안 되죠. 겁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겁나서.
누군가 법이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벌이 부과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형법은 마지막에 개입하고 들어가는 법익 보호 수단이에요.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먼저 그 법익을 보호하는 길을 하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있겠죠? 민법상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법익 침해가 너무 클 때, 의도적일 때, 고의 등을 비롯해서 그 법익 침해가 너무 클 때는 그런 경우는 이제 민법상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형법상의 형벌까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적 기능의 한계가 존재하고 그 보호적 기능의 한계로서 그동안에 보호적 기능을 담당해 왔던 간통죄죠.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면, 즉 성관계를 맺으면 그 배우자의 부부 관계, 즉 법률상의 그 혼인 관계에 제3자의 계획을 끌어들여서 그 부부 생활에 평온을 해쳤다고 해가지고 사회적 도덕을 해쳤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쭉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해 왔는데 마침내 2015년 2월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를 더 이상 형벌로서 처벌할 정도의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건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이혼 청구권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그 법정까지 끌고 와서 범죄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형법의 보충적 기능입니다. 보충적 기능이고요. 자, 됐고 보장적 기능은 누구 입장에서 아무리 범죄를 범했더라도 이 사람의 책임의 한도를 불법과 책임의 한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보장적 기능이기 때문에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드시 뭐예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장적 기능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자 미쳐볼까요? 수범자는 그 형법을 규범을 지켜야 되는 사람을 수범자라고 그러죠. 규범을 지켜야 되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이거 보장적 기능의 내용은 일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 거예요. 즉 형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의 규정이 없다면, 이래서 말하는 형법은 광의형법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거나, 즉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또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염려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형법상 처벌은 받지는 않겠죠. 형벌이나 보완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 국민의 자유보장이고, 서로 그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이상의 형벌을 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지금 방금 있다가 없어진 간통죄죠.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만약에 여성이 자기 그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간통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냥 사형을 치워버렸겠죠. 사형에 처하거나 또는 노예를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그 간통이 가지는 그 책임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 제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처벌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형법에 규정이 있음으로써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간통을 했을 때 2년까지밖에 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간통을 하더라도 나는 2년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지금 형법이 이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정도 인권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가두겠다고 사형에 처할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게 보장적 기능이다. 자, 근데 범죄인 자유 보장이고, 자, 보호적 기능과 보장 기능은 반드시 반비례가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형법의 발전은 자활 발전이 맞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자, 형법 총칙 제1편 형법 서론에서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을 자, 제4강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형법 총칙 강의는 죄형 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법이죠. 그리고 형법 이론은 이거는 이제 별도로 수업에는 하지 않고, 이게 독자적 시험에 내지는 없으니까요. 이건 뒤에 가서 책임 이론과 관련해서 그때 언급하면 되니까 형법 이론을 별도로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뒤에 가서 우리 제3강에서 형법 총칙의 체계적인 이해하면서 고의 자기명의 범죄론, 제2편의 제2장이 고의 자기명의 범죄론인데 그 고의 자기명의 범죄론 중에 제1절이 구성해당성, 2절이 위법성, 3절이 책임이죠. 그 책임에서
할 거니까요. 그럼 그때 보기로 하고 2장과 3장은 형법 총칙과 형법 각칙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형법 강의가 마지막에 끝나는 최종 끝강의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건 아주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각칙에 많은 구성요건들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문제 삼고 있었던 그 수많은, 그건 다 판례일 텐데 그 판례들은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각칙에서 어떤 구체적인 범죄가 문제가 돼서 여기에 등장해가지고 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그걸 위헌이다 또는 위헌이 아니다, 그 위반되지 않는다 해서 한 걸 텐데 지금 그걸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등장하는 그 판례들을 무슨 재주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읽어보자.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팽개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무시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막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이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사고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그걸 용인할 수 있겠어요? 나도 이었어, 너도 이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형법 총칙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